교재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과학영재교육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경험했던 사례들을 선생님들께 소개시켜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업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주제는 이제 과학적 감수성 키우기라는 주제인데요. 이 계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학생들과 탐구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 탐구 활동 주제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고민을 했던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수업이기도 하지만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은 우리 선생님들, 나 자신은 또 어떻게 과학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볼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과학적 감수성 키우기인데요. 여기서 처음에는 과학적 감수성이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는 이 학생들과 탐구하는 과정에서 참신한 탐구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이 탐구 주제를 찾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했던 시행착오를 선생님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중심 과학 탐구라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 신기한 현장 같은 것들 생활 속에서 찾아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이 현장을 기반으로 한 과학 탐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감수성 검색해가지고 나온 그런 이미지인데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 특징 해가지고 제가 감성이 풍부한지 한번 살펴보죠. 밖에서 청소 떠는 걸 좋아함. 이거는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건 아니고요. 할 거 없는데도 돌아다니는 거 좋아함. 밖에 애초에 잘 안 돌아다니니까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밥 엄청 좋아함. 이건 야행성이니까 되게 좋아합니다. 바다 보러 가는 거 좋아함. 전혀 밖에 하러 가는 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감성이 풍부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스갯소리를 하고 이제 우리 과학적 감수성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과학적 감수성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일단은 감수성이란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수성을 사전에서 찾게 되면은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은 감수성이 예민하다라고 하고 굉장히 다방면에 있어서 감수성을 느끼는 경우에는 감수성이 풍부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 세계의 자극을 느낄 때 사실은 외부 세계의 자극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수성을 다양한 측면으로 정의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과학적 감수성이라는 것은 이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해석해보고 느끼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과학적 감수성이라고 이야기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외부 세계의 자극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저는 과학이라는 학문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보통 이제 과학을 교과목으로만 공부를 하고 말다 보니까 이제 책에서 공부한 내용 혹은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전해드는 내용 혹은 유튜브 같은 데서 다른 사람들이 잘 정제해 놓아서 정리해 놓은 내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과학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실제로 자기가 생활을 살 때 있어서 나에게 내재된 과학을 이렇게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는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을 좀 같이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지금 저 이미지처럼 이 작은 핸드폰 스크린 안으로 스크린을 통해서만 직접 내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을 통해서만 즉 책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유튜브에서 정리된 영상 같은 것들로만 세상을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를 한번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루이 C.K라는 이제 미국의 스탠딩 코미디언이죠. 이 사람이 아이들의 이 학예회를 보러 간 부모들을 약간 비꼬면서 하는 개그를 같이 한번 보시고 뒤에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보도록 하죠. My daughter was having a dance thing at her school. They had this big dance. Anyway, we all went, all the parents, and everybody's there, and everybody's got their phone. Every single parent. It was an amazing thing to watch because kids are dancing, and every parent is standing there like this. Every single person was blocking their vision of their actual child with their phone. And the kids, I went over by the stage, and the kids, there's people holding iPads in front of their faces. It looked like we're all in the witness protection program. Like the kids can't see their parents. And everybody's watching a shitty movie of something that's happening 10 feet. Like, look at your fucking kid. The resolution on the kid is unbelievable. If you just look, it's totally HD. Why are you taping this? You're never gonna watch it. In a million years, you're not gonna watch videos of your kids doing shit you missed the first time it happened. You don't watch it, you just put it on Facebook. Here, you watch it. I want to take a nap now. And then you get to read all the comments. Oh my god! That's so cute! Ah! And guess what? They're not watching it either. They're not watching the video. These kids are dancing for no one. 자, 영상 잘 보셨나요? 결국은 아이들이 실제로 아무도 보지 않는 춤을 추고 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실제로 영상을 찍는 게 나쁘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실제 나의 내면화된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의미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항상 이렇게 핸드폰과 같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만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렌즈를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열심히 춤추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자라는 이런 뉘앙스보다는 그냥 이제 세상을 살아갔을 때 뭔가 좀 신기해 보이는 현상들을 한번 느껴보고 거기에 대해 호기심을 좀 가져보자는 의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제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벽에 박물관 같은 데 있던 벽에 걸려있는 스크린에서 이렇게 스크린을 보고 있는데 스크린이 이제 꺼졌어요. 한창 영상이 나오다가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꺼진 상황 같아요. 근데 이 천장에 있는 조명들이 이 스크린에 반사되어서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반사된 조명이 X자로 이렇게 퍼지는 무지개를 그리면서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해서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의 선배들이 찍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 머리카락의 물속 그림자라고 해가지고 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까만 머리카락이 지금 물에 둥둥 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이미지는 뭐냐면은 위에 있는 조명 때문에 비쳐서 보이는 머리카락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밑에 세면대 밑에 이제 그림자가 비친 거죠. 세면대 밑에 그림자가 비친데 보시면은 뭔가 어두웠다 밝았다는 패턴이 좀 보이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요 희한하게 어디 부분은 밝고 어느 부분은 어두워지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신기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한번 영상을 이미지를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분은요, 이렇게 길을 걷다가, 이제 약간 전형 동물이 두대쯤이었나봐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반신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이 그림자를 보았다는 거죠. 상반신은 비교적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유독 하반신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거 이미지 참 신기하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 한창 더울 때 선풍기를 돌리고 나면은 여름철이 끝나면 선풍기 닦아서 나오잖아요. 근데 선풍기를 잘 살펴봤더니 희한하게 선풍기 날개 안쪽에는 먼지가 거의 안 쌓이는데 선풍기 날개 바깥쪽에는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이런 것을 관찰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도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걷다가 나무들 틈새 사이에 이 나무 껍질이 뭔가 좀 기묘한 모양을 가지면서 이렇게 쌓인 건지 어떻게 보면 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상을 가진 것을 신기해서 사진 찍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처럼 이렇게 자연 물 안에서도 우리가 인간이 만든 문물이 아니라 자연물에서도 뭔가 좀 신기하고 이상한 패턴들을 실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또 영상으로 보내주신 게 있으신데요. 샤워하면서 이제 바닥에 떨어진 비누를 봤더니 이 비누에다가 물을 쫙 뿌렸을 때 비누 주변에만 유독 물이 금방 말라붙는 그런 것을 보아하셨다는 거예요.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영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물줄기가 딱 끝나고 물이 이제 바닥에 흥건한데 유독 비누 주변에서는 물이 싹 사라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이거는 많이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드라이아이스에 포크 같은 쇠붙이를 붙이게 되면 소리가 나면서도 영상을 찍어서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 세계에 뭔가 처음 봤을 땐 좀 신기하면서도 과학적으로 계속 곱씹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과학적 감수성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살짝 소개를 하고 실제로 제가 과학영재교육 학생들과 참신한 탐구지를 찾기 위한 여정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2012년부터 과학영재교육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었는데요.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약간 보조적인 역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주어진 실험들을 안내하고 도와주고 수업도 지도하고 이런 정도였다면 2015년부터는 한 팀이 혹은 두 팀, 여러 팀이 탐구 조우들을 저희가 마치 지도교수처럼 지도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당장 제가 학생들이 가르쳐야 되는 1년 동안 탐구 활동을 지도해야 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사실 그 전까지 이런 탐구 활동 프로젝트는 보통 이제 이 교수님들이 원래 전공하던 그 과학 분야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전기 분석 과학이었으니까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한 전기화학 센서 만들기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이제 원래 그렇게 그런 지도 선생님들이 하던 탐구 주제에서 쉬운 부분을 따가지고 학생들이 할 수 있게 따라해보는 정도로 이런 탐구 활동이 진행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정말 학생들이 진짜 자기가 궁금한 탐구 활동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비로소 2015년이 되어서는 제가 학생들이 그렇게 탐구 지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화학 분야 이 사사과정 지도를 맡게 되면서 학생들이 제안하는 주제로 학습자 중심의 탐구를 한번 지도를 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아, 너희들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가져오면은 탐구 계획서를 딱 짜서 가져오면은 그중에서 가장 괜찮은 탐구로 1년 동안 다 같이 한번 탐구를 진행해보자. 그러니까 탐구 계획서 첫 시간에 딱 모여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탐구 계획서를 어떻게 좀 작성을 해오렴, 탐구 자격서 작성 가이드 같은 것들을 안내하고 시간을 준 거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져온 탐구 계획서를 딱 읽어봤는데요. 탐구 주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과일 발효 엑기스의 강변화의 최적 조건인 유용 미생물의 농도 탐구, 인냄새 제거용 치약 개발, 오칠의 효능을 이용한 실용화 방안, 캡사이신의 항균 작용, 천연방부제 효과, 색소 추출과 항산화 활성 및 항균 활성 분석. 이게 이제 화학 분야 학생들, 이거 참고로 중학생입니다. 중학생들이 가져온 이 사사과정 1년 동안 자기가 탐구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탐구 주제예요. 제가 이 주제를 딱 접해보고 계획서를 받아보고 참 좌절을 했습니다. 왜 좌절을 했느냐? 일단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용어들이 좀 어떤가요? 유용 미생물, 친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유용 미생물이라는 걸 한번 다뤄본 적이 없고요. 피톤치드 성분을 이용해서 치약 개발하는 거는 사실은 공학이나 산업 쪽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죠. 오칠의 실용화 방안, 이 친구는 왜 오체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캡사이신 항균 작용, 안토시아닌 색소의 추출과 항산화 효과, 이런 걸 들으니까 이거는 진짜 공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는 제목에서 뭔가 변수 하나만 이렇게 딱딱 바꾸는 듯한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학생들이 진짜 이 주제가 궁금해서 가져온 걸까라는 데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우리 좀 다른 주제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사실 그 이후에도 그렇게 썩 흥미로워 보이는 주제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이 학생 중에 한 친구가 인터넷에서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꽂혀가지고 뭔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소금 종류별로 항산화 효과 실험을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항산화 효과가 가장 큰 소금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이 학생이 본 인터넷 자료는 이건 이제 그냥 정제소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바닷물에서 끓여서 만든 천일염,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번 구운 죽염, 9번 구운 죽염을 소금물로 만들고 이제 그 안에다가 철근을 집어넣었을 때 이 철근이 9번 구운 죽염에서는 거의 녹이 잘 안 쓴다는 거죠.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게 몸의 노화를 부르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9번 구운 죽염은 이렇게 철이 녹이 안 쓰게 만들고 그만큼 우리 몸에 좋다라는 논지로 이렇게 인터넷 자료를 올려놨더라고요. 여기 이제 학생이 꽂힌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죽염의 항산화 효과 실험이 그렇게 재밌진 않았습니다. 이거야 뭐 사실은 많은 공학자들이 혹은 식품공학 하시는 분들이 이미 여러 번 연구를 하신 것들이고 과학적으로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실험 방법에 따라가지고 실험을 해도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복잡한 기자재가 없는 경우는 학생들이 조금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 구상을 하긴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학생이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일단 제한 실험부터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제가 소금을 가져갈 테니까 선생님은 이 철못을 준비해주세요. 이 오른쪽 인터넷 자료랑 똑같이 자기도 한번 이렇게 철못이 얼마나 녹쓰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 라고 오케이 하고 실험 재료를 준비를 좀 해줬죠. 그래서 제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험관에다가 소금물을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다가 쇠못을 집어넣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방치를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녹이 쓰는지 얼마나 녹이 덜 쓰는지를 확인해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이 선생님, 죽염이랑 맛소금을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맛소금은 굉장히 시뻘겋게 녹이 쓰는 반면에 죽염은 이렇게 빨갛게 녹이 안 쓸었어요. 이거 진짜 항산화 효과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이걸로 실험하면은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실험을 보다가 옆에 시험관에 눈이 좀 갔습니다. 옆에 시험관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NaCl 이 녹아있는 소금물 시험관이 있었어요. NaCl이면 진짜 거의 순수한 소금이라고 볼 수 있죠. 소금 결정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맛소금과 NaCl을 비교를 하게 되면 NaCl도 훨씬 빨간 녹이 안 쓴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 NaCl도 항산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녹이 안 쓴 것인가?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NaCl은 정제하고 점제한 그런 소금 결정체이기 때문에 죽염처럼 항산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물질들이 변환되었거나 녹아있을 수가 없는데 이 현상을 해석하는 게 참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선생님, 이거 NaCl 데이터만 빼면은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가설이랑 너무 잘 맞으니까 그냥 NaCl 데이터 빼고 그냥 시험 진행할까요? 라고 하길래 저는 아니 우리 친구야, 이 친구 이름이 티에드율이라서 이 친구야,
나는 이 NAC의 계획이 훨씬 더 신기한데 우리 이걸 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지 않으려 하고 주제를 조금 변경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2015년 대학도설 영재교육원 사사과정 연구성과 발표대회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연구 주제의 결론은 뭐냐면은 원래는 학생들이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나 항산화효과가 큰지를 바라보는 것이었는데 중간에 조금 이상한 데이터가 나오면서 연구 주제가 변경되었죠. 그때 변경되었던 주제의 결과가 무엇이었냐? 우리가 소금물이라고 하면은 물속에 이온 농도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산화환원 반응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즉 전자의 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그만큼 녹이 잘 쓴다라는 결론을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철에 눈 녹으라고 이제 염화칼슘 같은 거 막 뿌려놓으면은 염화칼슘이 녹은 물 때문에 차량 하부가 막 부식되는 현상 같은 것들이 더 촉진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면은 그냥 물보다는 소금물에서 훨씬 더 녹이 잘 쓴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연구의 결과는 뭐였냐? 이 물속에 NaCl 즉 소금이 많이 녹게 되면은 녹아도 너무 많이 녹게 되면 오히려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즉 이온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물론 전자 이동을 촉진하는 것도 맞지만 그거 말고 또 하나의 요인,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줄인다는 겁니다. 왜냐면 산소는 무극성 문제이고 이온은 이제 극성 물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극성 물질 속에는 무극성 분자인 산소가 잘 녹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가 물속에 잘 녹지 못해서 오히려 철과 산소가 만나가지고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농도의 소금물에서는 오히려 이 용존산소량, 산소의 양이 줄어들어서 이런 산화 반응이 좀 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보고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게 전국대회에서 3위를 수상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발표 장소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 영역핀과 정도의 포스터에 군산대학교 과영재교육원 학생들이 와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학생들의 발표 주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소금의 비교 연구예요. 거기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밑에 시험관 한번 보시겠어요? 시험관 속에 여러 가지 종류의 소금물을 만들고 그 안에 쇠못을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녹이 잘 쓰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형태의 실험을 구상해가지고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딱 보고 물론 선생님들이 예상했다시피 이 연구는 당연히 수상을 못했습니다. 수상을 못했는데요. 제가 이 연구를 딱 보고 와, 첫 번째 든 생각, 우리 만약에 학생들이 하자 했던 대로 그대로 했으면 큰일 났겠다. 똑같은 주제의 연구가 옆에서 그냥 바로 발표를 하고 있으면 이거저거 아닌 연구가 됐겠죠. 두 번째는 이게 비단 서울대 과학영재교육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영재교육원 혹은 좀 더 포괄해서 모든 학생들이 탐구 활동을 함에 있어서 탐구 주제를 선정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참신한 탐구 주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좀 하게 됐죠. 자, 그래서 2015년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에는 제가 생활의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1년 동안 함께 하면서 처음 한두 차시 정도는 과학적 감수성이라는 것의 개념을 지금처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활동 취지 같은 것들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과 온라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것들을 실습을 좀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활동에서는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하셔야 할 과제처럼 생활의 발견 사례들을 하나 둘씩 모으는 겁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를 하고 그 안에서 댓글로 온라인으로 토론도 진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모이게 되면은 이제 각자 어떤 발견들을 했는지 소개를 좀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런 실제 재현 실험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해보고 하는 활동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이 본격적인 탐구 주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서 실제로는 한 10개월 정도 탐구 활동 중에서 절반 이상 이 활동을 진행했다고도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슬라이드, 그러니까 PPT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각자 발견한 사례를 슬라이드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추적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죠. 이거는 이제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거는 제가 눈 오는 길에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희한하게 맨홀 주변에는 눈이 잘 안 쌓이는 것을 제가 관찰하고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공유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저녁에 친구들이랑 이제 술을 한잔 하러 갔는데 술집이 이제 자외선 조명을 비춰주는 그런 술집이었어요. 이제 술 한잔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신발 하얀색 운동화가 이렇게 끈 부분이 실이나 끈 부분이 이렇게 형광으로 빛나는 것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근데 흰색이긴 하지만 가죽 부분은 형광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실로 봉제된 부분이나 그 다음에 형광, 신발 끈 부분만 형광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왜 똑같은 흰색인데도 자외선 조명 안에서는 다른 색깔이 띠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라는 형태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딱 달고 이렇게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항공팬은 복사가 잘 안 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다라는 것을 찍어가지고 슬라이드 만든 겁니다. 물론 이 정도 호기심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들 생활의 발견 과제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은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추적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추적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다 이렇게 학생들이 댓글을 막 달아가지고 서로 토론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뭔가 누나가 이거 예전에 영재원에서 했던 활동이더라. 근데 이제 어떤 항공팬은 복사가 되더라. 자기들의 경험을 이제 제안을 해주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토론이 진행되고 나서 오프라인에 도달해서는 이제 각자 발견했던 사례들을 서로 발표를 하고 뭐가 신기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학생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데요. 거의 한 5년 전쯤에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만든 슬라이드를 한 번씩 살펴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영재원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어졌는데 빔 프로젝터가 이렇게 쏘여지는 가운데 학생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게 자기 안경의 그림자가 이제 뒷면에 비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오면 가면 지나다니다가 누가 한 명이 안경이 좀 특이하다 막 그러면서 서로 각자 안경의 그림자를 보겠다고 이렇게 앞에 모인 상황입니다. 이걸 한 친구가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슬라이드를 올린 거죠. 실제로 보시면은 어떤 친구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양쪽의 그림자 색깔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땀이 시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과 그림자가 다르죠. 실제로 이 친구는 원지가 있어가지고 돋보기를 띄는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 초점이 많이 맞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학생들마다 서로 다른 그림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서로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경험을 나눴습니다. 자, 이처럼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신기한 현상들을 많이 추적을 하고 이제 공유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현상들이 어떻게 탐구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문자는요, 학생이 실제로 찍은 영상을 제가 문자로 만든 건데요. 이 학생이 발견한 현상은 뭐냐? 자기가 이제 어머니가 막 이렇게 간식으로 해주신 삶은 계란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계란 같은 거 먹다 보면 손이 좀 축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 계속 지문이 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문 안 묻게 터치 가능한 뭐 주변에 뭐 없나?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주변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삶은 계란을 그대로 한번 갖다 대본 거예요. 계란 껍데기로 갖다 대보니까 이렇게 스마트폰이 터치가 잘 되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고 신기해서 이 친구가 올렸습니다. 실제로 한번 잘 생각해보시면은 삶은 계란이 왜 삶은 계란 껍데기가 계란 껍데기가 왜 스마트폰 터치를 유발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들은 좀 어떠세요? 계란 껍데기가 왜 스마트폰 터치를 유발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인터넷에서는 손가락에 흐르는 미세 전류를 측정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이 되는데요. 그러면 뭔가 계란 껍데기가 전기가 좀 통해야 되고 뭐 이런 특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란 껍데기가 전기를 통한다?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 호기심을 갖고 우리 친구들이 한번 탐구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1년간의 탐구 과정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제가 이제 말로만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말로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 껍데기로 스마트폰 터치가 가능하다는 현상에서 출발을 했죠. 그러면은 계란 껍데기의 어떤 성질이 스마트폰 터치를 유발하는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보고서야 이제 잘 정리된 실험으로 진행을 했지만은 처음 학생들의 호기심을 냈습니다. 혹시 탄산칼슘이라는 그 화학 성분, 계란 껍질 구성하고 있는 탄산칼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라고 해서 당장 그 자리에서 여기 지금 보이시듯이 칠판 앞에 있는 탄산 분필 있죠?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진 분필인데요. 탄산 분필을 막 가져와가지고 스마트폰 터치를 한번 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뭐 당연히 터치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문제는 아니구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을 하다가 좀 우연찮게 문제가 좀 해결됐는데요. 학생들이 이게 안 깐 계란이냐 깐 계란이냐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면서 계란을 까서도 터치를 해봤는데 계란을 까도 역시 터치가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란 껍데기로 터치가 잘 된다는 거죠. 껍데기 만 가지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계란 껍데기로 막 터치를 막 해보다가 이제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날이 너무 좋아서 이제 학생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놀러 가가지고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놀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2시간, 3시간 동안을 실험실에 여러 가지 막 계란 껍데기를 실험하던 걸 펼쳐놓고 한참 놀다 왔으니까 이제 계란 껍데기를 다 말라붙었겠죠. 자,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말라붙은 계란 껍데기를 터치를 하니까 갑자기 또 터치가 안 돼요. 분명히 자기가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터치가 되는 껍데기로 체크를 하고 왔던 계란 껍데기가 시간이 지나니까 터치가 안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디에 착안을 했느냐? 요 이제 계란 껍데기 안쪽에 얇은 막이 있는 걸 아마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이 막이 이렇게 말라붙으면 터치가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막을 한번 싹 벗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쪽에 막을 벗겨내게 되면 즉 진짜 단단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계란 있죠? 단단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계란 껍데기는 스마트폰 터치가 되지 않습니다. 안쪽에 부드러운 계란막이 있어야만 터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부드러운 계란막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만 스마트폰 터치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의 의문은 이거예요. 아니 이 안쪽에 있는 막이 촉촉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마트폰 터치가 된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본질은 물이 아닌가? 라고 해서 이제 이 막을 벗겨내서 스마트폰 터치가 되지 않는 딱딱한 껍데기, 이 껍데기에 물을 살짝 물방울 떨어뜨려서 물방울이 이제 고여 있을 때 터치를 해보니까 터치가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지금 여기서 또 파생됩니다. 혹시 이 계란은 아무래도 이제 생명체가 숨 쉬어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 구멍이 뚫려 아주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으니 이 구멍 사이로 물이 흘러나와서 뭔가 터치를 유발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란 껍데기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폴리글러브 같은 비닐 장갑이나 아니면 나이트릴 글러브나 고무장갑, 풍선 이런 거 가지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물이 스며 나올 수 없는 그런 재질들을 가지고 지금 이 오른쪽 그림처럼요. 이번에 폴리글러브인데요. 폴리글러브 손가락 부분에 물을 막 채워가지고 빵빵하게 만들어서 손가락처럼 꾹꾹 눌러서 터치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물만 있으면은 물 스며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마트폰 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계란 껍데기의 스마트폰 터치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험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도대체 직접 패널과 맞닿지 않는 물의 어떤 특성이 스마트폰 터치를 유발할까?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 낸 아이디어는 전기전도로입니다. 당연히 전기전도성이 크면은 그만큼 터치를 잘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유기용매들을 가지고 전기전도도가 각각 제각각이죠. 제각각의 전기전도도를 가지고 스마트폰 터치를 해봤는데 이상하게 전기전도도를 병인으로 뒀을 때는 전기가 거의 안 통하는 액체도 굉장히 스마트폰 터치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전기가 잘 통하는 액체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터치가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전기전도도 말고 다른 병인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유전상조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사실 대학교에 가야 배울 법한 개념인데요. 학생들이 애초부터 이 유전상조를 관심을 가졌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게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인데요. 근데 이 터치스크린의 원리를 막 조사하다 보니 이러면서 대학교 일반 물리학 같은 것들 찾아가지고 막 스스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찾다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이 축전 용량을 변형시키는 변이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착안을 해가지고 유전상조라는 개념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유전상수의 액체들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본 결과 특정한 유전상수보다 큰 값을 가져야만 스마트폰 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원래는 계란 껍데기를 가지고간 실험이었지만 결국 실험 최종 결과물에는 계란 껍데기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렇게 신기한 현상으로부터 자꾸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탐구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성과는 2016년 사사과정 발표대회에서 전국 1위를 해서 장관상을 받은 연구가 됐고요. 2017년에는 어떤 사례로부터 시작했냐면 사실은 저는 별로 신기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학생이 이제 가족끼리 식당을 갔다가 영수증 종이를 이렇게 불붙이듯이 긁어보니까 까만색 불빛이, 그러니까 까만색으로 글씨가 써지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좀 더 탐구해보겠다고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마찰력과 관련된 것을 너무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재미는 없었는데 학생이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거를 한번 탐구를 해봐라 라고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영수증 종이의 색깔을 바꾸는 세 가지 요인, 자외선, 열, 탄성 가지고 이제 학생이 열심히 실험했습니다. 간단하게 연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원래는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열을 내는 조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다가 염산, 굉장히 진한 염산을 영수증 종이에다 뿌리니까 빨간색도 나오고요. 질산 같은 거 뿌리면 노란색, 녹색 이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게 빨간색도 나오고 노란색도 나오고 초록색도 나오고 되게 신기하다. 라고 해서 진짜 막 엄청 강한 산들을 막 뿌리면서 실험을 하니까 제가 좀 겁이 나가지고 이 친구들아 너무 위험한 산 가지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산을 물키는 방법부터 알려주고 농도 개념 알려주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묽은 산으로 실험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산을 물켜가지고 실험을 하니까 이상하게 색깔이 안 나타납니다. 진한 산으로 하면 이렇게 빨갛게 나타나는데 산을 물켜서 영수증 종이에 떨어뜨리면은 전혀 색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 해가지고 산을 계속해서 진하게 만들어봤는데 이게 산을 한 10분의 1, 5분의 1, 2분의 1 정도만 묵혀도 색깔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원액에 가까운 산을 써야만 색깔이 나타나는데 이 원인이 무엇일까 하다가 학생 한 명이 선생님 혹시 영수증 종이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아주 강한 산 위에는 게 맞는 거지 않을까요? 우리 이 안에 있는 염료 성분만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좋아 근데 염료가 뭐가 들었는지 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제 한솔제지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한솔제지에 전화해서 선생님 저 연구원님 제가 서울대 영재원에서 이거 영수증 종이를 탐구를 하는데 혹시 여기 염료 안에 들어가는 성분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한솔제지 연구원분이 자기 컴퓨터 화면에서 이 염료 성분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학생한테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사진이 실제 그 사진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구해줄 수 있는 염료 성분들만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죠. 주로 실험을 많이 했던 게 여기 제일 위에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은 CVL이라는 파란색 색깔을 띠는 염료를 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수증 종이와 관련된 실험이었지만 이게 3년기 반으로 완전히 주제가 전환되게 되는데요.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영상을 보기 앞서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지금 상황은 이 CVL이라는 파란색 염료는요, 이제 물속에는 잘 녹지 않고 에탄올에는 잘 녹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탄올에다가 CVL이라는 염료를 녹이죠. CVL이 그냥 물이나 에탄올에 녹아있으면 색깔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탄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파란색으로 새파랗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탄올에 이제 CVL을 녹이고 거기다가 염산을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새파란색을 일단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이 액체를, 파란색 염료 액체를 다른 용매로 묽힐 건데 한쪽은 에탄올로 묽힐 거고요. 다른 한쪽은 물로 묽혔습니다. 사실은 산의 농도가 중요하다면은 그러면은 뭐 에탄올로 용액의 부피를 채우나 물로 용액의 부피를 채우나 사실은 단위 부피랑 들어가 있는 염료의 개수 그리고 산의 개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실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탄올로 묽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파란색 색깔이 살아있는 반면에 물로 묽히게 되면은 색깔이 갑자기 연해지고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단순히 단위 부피랑 들어있는 산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용매의 성질에 따라서 산염기의 성질 혹은 염료와 산의 화학 반응의 경향성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단순히 산을 묽힌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반드시 그 용매의 성질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사실 우리는 산염기 반응할 때 항상 물만 전제로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에탄올이나 다른 유기용매를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산염기 반응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이 연구의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이제 전국대회에서 전체 2등을 한 연구가 되겠죠. 자, 2018년에는 학생이 어떤 영상을 가져왔냐면 학생이 이제 해외여행을 가서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있는데 이 시리얼이 우유 위에 떠 있는 시리얼이 저절로 이렇게 서로 달라붙는 걸 관찰합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지금 시리얼이 보시게 되면은 서로 막 가만히 있다가도 저절로 이렇게 달라붙죠. 네, 이렇게 달라붙는 현상을 이제 관찰해가지고 신기하다고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제 사실은 시리어스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원인에 대해서도 이미 논문으로 나온 사례인데요.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이미지로 보시는 것처럼 물 위에 떠 있는 이제 부유체들끼리 서로서로 달라붙는 그런 현상을 표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거 참 재밌는 현상인데 이미 논문으로 나온 거라서 너무 아쉽다 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이제 논문에서 어떤 실험을 진행했는지 우리 한번 재현이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재현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재현 실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압정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하는데 사실 압정 그 자체보다 압정 그 머리 부분에 플라스틱 껍데기 같은 게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압정 부분을 분리시켜서 플라스틱 껍데기랑 플라스틱 껍데기를 물 위에 띄워서 실험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연구 재현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원래 논문에 따르면은 이 서로 똑같은 밀도를 가진 이런 부유체들은 당연히 물과 부유체가 만들어내는 계면이 일정한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밀도가 똑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달라붙는 현상이 생긴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진행을 해보니까 조금 다른 결과를 얻었어요. 영상 한번 같이 보시면은 지금 잘 보시면은 어떤가요? 플라스틱 껍데기들끼리 서로 달라붙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잘 보면은 서로서로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은 이게 정전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실험을 좀 해봤다가 이 현상이 정전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른쪽에서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 플라스틱 껍데기가 이제 컵 모양으로 떠 있느냐 물 위에 떠 있느냐 아니면 컵을 뒤집어 놓은 형태로 물 위에 떠 있느냐에 따라서 물과 이 플라스틱 껍데기가 만나는 이 계면의 모양이 달라지고 우리가 사실은 이 껍데기를 그러면은 뒤집어서 띄울지 바로 띄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계면의 모양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 계면, 즉 물과 플라스틱 껍데기가 만나는 이 물의 모양을 결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특정한 플라스틱 껍데기를 일정한 모양에 맞춰가지고 저절로 달라붙게 만들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페트병을 쓰레기통에서 막 주워가지고 이제 페트병을 한 밴드 모양으로 잘라서 밴드 모양 하나, 밴드 모양 하나를 두 개를 겹쳐가지고 십자 모양을 만든 게 지금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 모양의 밴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물 위에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십자 모양의 플라스틱들끼리 어떻게 모양을 형성하는지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플라스틱 껍데기가 십자 모양을 유지하면서 저절로 달라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십자 모양을 어떻게 뿌리든지 간에 항상 최종 결과물은 격자 무늬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셀프 어셈블리니까 자가 조립이라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질들을 이제 저절로 원하는 모양으로 조립시키는 화학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 크기로 셀프 어셈블리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이 실험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12월에서 시작했던 이 연구가 플라스틱 페트병 쪼가리를 이용한 자가조립 현상을 확인하는 실험으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얻은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수업을 끝내보죠. 제가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탐구 활동을 지도하다 보니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학생들이 충분히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가, 즉 과학적 감수성을 저해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하나 꼽은 것은 바로 이 쓸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신의 연구가 일단 첫 번째로는 뭔가 실생활에 응용되어서 공학적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학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항산화 효과 같은 것들을 보겠다는 그런 연구들, 그러면 이제 건강에 좋으니까 어쨌든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데 쓸모가 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의 쓸모는 학생들이 그래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실험 보고서를 쓸 수 있어, 실험 성과를 제출할 수 있어, 이런 측면의 쓸모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기존의 과학자들이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연구들을 따라서 그 안에서 이제 변이만 하나씩 바꿔보는 식의 그런 형태의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얼추 예상이 되고요. 실험 과정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면 다 과학자들이 해놨으니까요. 그럼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냐? 그런 거 아니고 실제로 한 몇 년 전에 서울대 자연과학대학교에서 자기 대학의 뭔가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교수님들이 수행하는 연구들이 실제로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실제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컨설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총평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왔냐? 이 젊은 교수들이 이 정년 보장을 받기 위해서 모험적인 연구를 하기보다는 그냥 성과 잘 나오는 거, 논문 좋은데 쓸 수 있는 거 이런 형태의 연구를 한다 하더라. 결국은 연구를 선도하는 선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한 연구를 빠르게 쫓아가는 추종자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이제 2001년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가 비판적으로 연구에 대해 설명을 하셨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연구 성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연구 주제를 제안하는 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당장 지금 서울대 자연대 교수님들도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학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쓸모없는 지식의 쓸모라는 개념입니다. 이 사실 글은 이 용어는 아브라함 플렉스너라는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를 설립한 이제 미국의 학자가 에세이식으로 쓴 글의 제목인데요. 이 부분의 일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같이 읽어보면은 과학의 전체 역사에서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유익하다고 드러난 정말 위대한 발견들은 대부분 유용성이 아닌 단지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이게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결국은 실용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닌데 그보다는 본인이 플렉스너가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 쓸모라는 단어를 폐기하고 인간 정신이 자유를 누리게 하자고 반성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대자들이 자유로워질 것이되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엉뚱한 실험들을 하면서 돈을 조금 낭비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 마음속에 족쇄를 부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쓸모라는 족쇄로부터 벗어나 훨씬 더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며 그걸 바탕으로 그 중에는 이제 당장 실용적인 쓸모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추후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는 쓸모를 가진 지식도 생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단 쓸모없어 보이는 지식도 언젠가는 쓸모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쓸모없는 지식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결과적으로 훨씬 더 가치 있는 지식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것을 플렉스너라는 분이 제안하신 겁니다. 우리 당장 생각을 해보셔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을 때,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뭔가 GPS를 만든다거나 우주선을 쏘아 보낸다거나 타임머신을 만든다거나 이러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저 자연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새로운 관점을 더하기 위해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안을 한 것이며 그런 분위기가 과학 전반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만연하게 있어야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지식들이 생산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니라 과학을 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버트 세폴스키라는 스탠퍼드대 생물학과 교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과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면 과학이 뭔가 열정이나 예술이나 자연의 경이랑 우리를 동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니다. 왜냐? 과학은 우리를 환상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환상을 창조하고 더 큰 활력을 불어넣는다라고 주장을 하죠. 만약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람들마다 시간이 제각각 흐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지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시간이 제각각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환상의 세계에 우리를 과학은 인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 같은 경우는요, 이 과학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이로운 감정이 진짜 깊은 예술적 감동과 맞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유연하다는 것을 우리 읽어줌으로써 더 효력을 가져야한다고 이제 덧붙이죠. 이처럼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쓸모 있는 학문이라든지 계산하는 학문이라든지 뭔가 차가운 학문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예술과 같은 느낌이 이런 사람들의 상상력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학문으로서 과학이 좀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 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리처드 파인만 교수님이 이제 인터뷰를 하나 덧붙일까 하는데요. 리처드 파인만은 우리 선생님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기도 하고요. 워낙 이제 유쾌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사항도 단순하게 설명하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물리학 교육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과학 지식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는지 그 측면을 이야기하신 것을 같이 한번 인터뷰 보겠습니다. I have a friend who's an artist, and he's sometimes taken a view which I don't agree with very well. He'll hold up a flower and say, look how beautiful it is, and I'll agree, usually. And he says, see, as I as an artist can see how beautiful this is, but you as a scientist, take this all apart and it becomes a dull thing. And I think that he's kind of nutty. First of all, the beauty that he sees is available to other people and to me too. I believe, although I may not be quite as refined as aesthetically as he is, that I can't appreciate the beauty of a flower. At the same time, I see much more about the flower than he sees. I could imagine the cells in there, the complicated actions, which also have a beauty. I mean, it's not just beauty at this dimension of 1 centimeter, there's also beauty at smaller dimensions. The inner structure, also the processes. The fact that the colors in the flower evolved in order to attract insects to pollinate it is interesting. It means that insects can see the color. It adds a question. Does this aesthetic sense also exist in the lower forms? Why is it aesthetic? All kinds of interesting questions which the science knowledge only adds to the excitement, the mystery, and the awe of a flower. It only adds. I don't understand how it subtracts. 자,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실제로 여기 지금 영상 출처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파인만에 대해서 훨씬 더 다양한 인터뷰들이 같이 묶여 있는데 저는 아주 일부분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학 지식을 이제 습득을 했을 때 그 과학 지식을 어디다 쓸모있게 활용한다라기보다는 그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좀 더 풍부하게 바라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학의 진짜 본질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침에 있어서 과학 지식의 쓸모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이 과학 지식을 배웠을 때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게 세상을 느끼고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도 함께 이제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수업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